김수민의 뉴스 밑장 월간 지방정치 12월호.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월간 지방정치 이번 호는 슬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울산시 교육감 노옥희 교육감이 12월 8일 돌연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운동가들이 그쪽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몇몇 이름들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그 직장이 정당이었죠. 정당의 당원이자 운동가 출신인 한의사분이 직장 복지 차원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진맥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복진을 하시더라고요. 배를 짚어보는 걸 하시는데 그게 한 7년 전입니다. 저보고 좀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약 처방해 주시고 했는데, 약도 약이겠지만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다시 진맥을 하셨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근데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복진으로 하니까 배를 눌러보면은 이제 반응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누르기가 편해졌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거 누르고 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덜 아프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수민 씨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 참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특히 사회운동 쪽 운동가들 노동 조건이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에요. 사실 포괄임금제 욕 많이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것도 이런 분야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모임도 있고, 그 모임이 회식 이런 게 아니라 구성원들 모임, 특히 회원이나 당원들은 퇴근을 하고 나서 저녁에 모일 수 있거나 주말에 모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연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도 야간이나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노동시간으로 잘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 지각을 하거나 갑자기 그날 결근을 한다거나 급하게 반차나 월차를 쓴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그 노동시간이 제대로 측정이 안 돼서 그만큼의 대가를 안 주기 때문에 근무도 좀 이렇게 이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체제 자체가. 근데 그게 근태라기보다는, 게으름이라기보다는 거꾸로 과로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키 교육감은 이제 교육감은 시민운동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시민운동가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교육감이나 이런 공직자들도 나름대로 과로들을 많이 합니다. 이 노동시간이 오히려 안정해져 있는 직업이죠, 공직이. 그냥 일반 행정공무원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선출직이면 이거는 밤에도 일정 생기고 주말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주말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도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과로를 하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키 교육감은 1958년생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났고요. 부산대학교 수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고 울산에서 현대공업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딱히 어떤 사회운동 경력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교사로 임용되고 나서 YMCA 청소년 야학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습도 나갈 거고 학교 졸업하면 취직을 하는 이런 이른바 실업고 학생들이었지 않습니까?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당하는 현실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아니라
노동운동으로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1986년에 교육민주화 선언에 참가했다가 이 일로 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정교조 울산 지부장,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될 때는 해직교사 신분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교조는 민주노총 계열 노조니까 민주노총 조직방침과 더불어서 국민승리 21의 그 울산본부 위원장으로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정교조 합법화가 이뤄지거든요. 1999년에 그때 해직교사들도 복직을 할 때에 같이 복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울산광역시 교육위원을 역임을 하고요. 그러다가 2006년에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거든요. 그런데 2006년은 민주노동당에게는 좋은 정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자 국회 제1당이 없었고 민주노동당은 의석이 없는 정당이었다가 그로부터 2년 전인 2004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 진출을 하는, 근데 원내 진출이 처음이긴 하지만은 넘어설 수 있나 싶었던 장벽을 넘어선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판 의지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민주노동당 지지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한 덩어리로 묶인다거나 또 민주노동당 일각에서 그것을 자초한다거나 이런 흐름들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6년 울산시장 선거는 민주노동당한테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노욱희 교육감이 후보로 출마를 하죠. 아마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상황이 좋았다면 서로 하려고 했을 것이고 다른 정파에서 여러 방법을 써서 노욱희 교육감을 이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노욱희 교육감이 민주노동당 평등파로 분류되는 인사인데 평등파 내에서 노욱희 교육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해서 25.25%로 득표율로 낙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공직 도전의 길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2008년에 이때도 어려울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졌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의 악조건들이 겹쳐져 있는 거죠. 진보신당 후보로 울산 동구에 출마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울산 북구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나가고 울산 동구는 진보신당 후보가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민주노동당 후보하고 경합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물론 영남 지역 내에서는 진보 표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고 지금도 울산 동구는 진보당 소속 김종훈 구청장이 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그때는 그래도 이명박 정부 초기였고 원래 한나라당 강세 지역이었고 또 이 지역은 구청장은 민주노동당이 해도 국회의원은 정몽준 씨가 한다거나 뭐 그런 지역이에요. 사실 울산 동구의 주요 사업장이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도 어용과 전투적 노조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호황일 때는 어용들이 잡고 쉽게 얘기하면 불황일 때는 전투적 노조가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분할 투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노동자들도 뭐 어용 노조 쪽에 있었다가 뭐 민주노조 쪽에 있었다 이런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에 일관되게 충실해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핵심적 지지층조차도 그렇게 안 하는데 투표하는 그 칸만 같은 거지 핵심적 지지층도 뭐 이념이랄 게 뭐 있나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영남 지역의 진보정당이 길을 가는 것인데 좀 좋지 않은 조건에서 32.32%의 득표율로 역시 또 낙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2년 단위로 선거에 계속 출마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노욱희 교육감 2010년 지방선거에 울산광역시장으로 다시 출마합니다. 동구청장도 아니고 울산광역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는데 진보신당으로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포함해서 경합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던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표방지 심리 이런 것들이 도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9.48% 굉장히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자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분이 정당 후보로 출마해가지고는 한 번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나마 정당 공천이 없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에 도전해서 2018년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 공천이 없으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 지지자들도 일부는 진보 후보를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정세가 자유한국당이죠. 당시에는 그쪽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정세였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소위 진보 진영이 뭐 정의당, 녹색당, 통합진보당이나 또 나중에 민중당으로 이어지죠. 이쪽 계열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교육감 후보라면 이쪽으로 좀 통합이 되는, 각 당에서 후보를 밀 수는 없는 거니까 통합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또 노키 교육감 스스로도 울산 부모교육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 활동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다만 진보 단일 후보는 아니었어요. 다른 뭐 진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이건 논란이긴 한데, 다른 후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키 교육감처럼 해직교사 출신인 정찬모 후보가 2018년에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죠. 정찬모 후보는 그런데 정치를 했었어요. 노키 교육감하고 이것도 공통점이죠. 하지만 차이점은 정찬모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소속으로 정치를 했었다는 거죠. 이때는 탈당을 하고 교육감으로 출마를 했죠. 교육감은 그러니까 정당 당적이 없은 지 1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 교육감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선거만 예외였어요. 2014년은 교원 경력 없어도 출마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 뭐 고승덕 이런 사람들이 막 출마를 하기도 했었죠. 결국에 미안하다 이러면서 끝이 났지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교원 경력 기준이 생겼고, 이때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노키 후보가 단일 후보라는 것을 표기를 했는데 정찬모 후보가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찬모 후보는 나 빼놓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단일 후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미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 예가 있어요. 2012년 총선 때 확립이 된, 2010년 지방선거를 거쳐서 2년 뒤 총선에서 확립이 된 것이 단일 후보라고 쓰는 거, 야권 단일 후보라는 명칭 그때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자유선진당이라든지 이런 당에서 야권 단일 후보란 명칭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진보신당도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 정도까지 단일화를 해서 후보를 냈는데 진보신당 후보가 나오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단일화에서 뺐는데 무슨 단일 후보냐 이런 항의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야권 단일 후보, 진보 단일 후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디가 단일화 했는지를 표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합법입니다. 어디가 단일화의 주체인가. 그래서 노키 후보 같은 경우는 울산 선관위 유권 해석을 일단 받아서 사전에 받은 거죠. 54개 울산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는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표현했습니다. 이러면은 위법이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본선거 기간에는 단일 후보 명칭 사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중앙선관위 전국적 방침이 좀 새로 결정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유세차라든지 명함, 공보물에서 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그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노키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로 또 혐의가 있었던 것이,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방송 토론에서 소개를 했어요, 자신을. 근데 한국노총 울산본부장이 지지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본부 차원에서 지지한다라고, 이거는 좀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노키 후보 캠프에 한국노총 간부 몇몇이 참여를 했다. 또 울산 본부장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지 발언도 했다. 이 정도면 뭐 심각하게 일부러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심각한 허위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송 토론 중에 말을 하다가 어느 정도 또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노키 교육감이 그 부분 자신의 실수였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친형 강제 입원에 관련해서 발언한 것이 선거법에 걸렸다가 결국에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권순일 대법관이 이 무죄 판결을 하는데 일조했다라고 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예전 판례하고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또 실수였다 할지라도 거짓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저게 과연 실수일까, 의도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받은 것은 좀 의아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법상 치러지는 토론에서 했던 허위사실 발언은 처벌을 못하게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노키 교육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한 거하고 현실하고 아주 심각한 괴리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사람이 말하다가 삐끗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이거는 더더욱 무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직은 그냥 수행을 하게 됩니다. 노키 교육감이 교육감 재직 시절에 했던 일은 크게 이제 교육 복지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사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남기는 성과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교육 정책의 본령은 교육 복지가 아니라 결국에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수 학습에 달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은 교육감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재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교육부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이 정도 돼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릴 수 있고, 교육감들은 법의 제약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 활동들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거나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틈새를 노리고 나온 게 혁신학교 실험이었죠. 근데 혁신학교 실험의 경우는 특정 학교를 몇 군데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교육감이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것에 굉장히 크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다고 볼 수 있겠죠. 노키 교육감이 했었던 것이 이제 무상급식은 기본이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급,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한다, 치과 주치의제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공약 이행률 68%라고도 하는데, 교육 과정에 관련된 것도 있네요.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재선하기 전에 인상 깊었던 장면,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꼽아 주시는 것으로 제가 SNS로 발견을 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기여자입니다. 특별기여자면 한국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걸 못 받아가지고 혐오 발언들을 해대고 수군거리고 했던 것이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몰골입니다. 노키 교육감이 이들의 울산 동구 정착을 위해서, 또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등교 첫날에 난민 이 학생들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교육감이 곁에 있다, 돕는다 라고 하는 몸짓을 선언으로 한 것이죠.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앞에서. 그리고 노키 교육감이 가장 크게 해낸 일은 울산시 교육청의 청렴도예요. 항상 이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인데 이것을 중위권 수준으로 올렸다. 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한 것이 주요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키 교육감은 재선 때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한 겁니다. 사실 노키 교육감도 다른 진보 후보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표가 분산되는 일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 쪽도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덕을 입어서 35% 정도 수준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결선 투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했을 때 불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 후보 대 노키 이렇게 붙었으면 울산의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물론 정당 공천제가 없는 교육감 선거지만 불리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자구도의 덕을 어느 정도는 봤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재선에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양자구도로 갑니다. 현역 교육감이 갖는 인지도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진보 진영 내부에서 내가 저 사람 제끼고 내가 해볼래 라고 하는 것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이런 지역에서도 현역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진보 후보가 출마를 한 적이 있었지만 2018년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도 서울 교육감 선거는 진보 단일화가 안 됐는데도 조희연 교육감이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특히 한 번 배출한 교육감인데 초치면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진보 단일 후보는 자연스럽게 노키 교육감으로 정리가 되는데 보수 쪽이 단일화를 했거든요. 하지만 1대1로 붙었더니 노키 교육감이 55%를 득표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랑 많이 달랐어요. 전국적으로도 정당명부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국민의힘이 득표율이 50%가 넘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와 같은 원사이드 선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크게 힘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울산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경상도 울산에서 55%를 받았다. 보수 단일 후보로도 노키한테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뉴스미장 시즌2 끝나기 전에 지방선거 다루면서 전국적으로 20명의 후보, 주목할 만한 후보를 지목을 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교육감 후보로서 노키 후보를 제가 지목을 했었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뭐 어느 단체장 선거나 이런 거 감격스럽기는커녕 뭐 기분 좋은 데가 거의 없는데 울산 교육감 선거는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이번 선거 최대 승자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주간동화 기고문에서도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는 이변을 일으켜서 당선된 사람이 안 보인다. 근데 이걸 좀 한꺼풀 벗겨내면 이번 선거에 히든 챔피언들이 보인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키 울산 교육감이다 라고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임기가 7월 1일에 시작이 되고 뭐 5개월 조금 지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네요.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짐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짐을 나눠지는 것보다 거기다가 더 올라타려고 하고 짐 더 실으려고 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결국에는 짐을 실는 것 이상으로 나눠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든 유권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활동가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화된 사람들은 그 짐을 좀 나눠질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인데 못했다는 거고, 저도 교육감 같은 자리는 제가 그 비슷한 것도 경험은 못 해봤지만 조금 공직을 해본 입장에서는 이게 공직을 한번 하면은 이 공직자하고 활동가 또 달라요. 시야가 다릅니다. 그리고 속도를 활동가가 시민운동가가 공직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 나름의 자율적 영역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재영 씨 10주기 특집도 했는데 이재영 씨가 인생 막바지에 진보신당 당원들과 인터뷰에서 남겼던 말이 활동가하고 그 정치인하고는 또 다르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든요. 노키 교육감도 진보 진영의 오랜 동지들도 잘 모르는 그런 영역들을 또 감당하고 소화를 해내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노키 교육감의 인생 경력이 자신들의 학생들을 돕다가 노동운동에 투신하고 해직당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복직을 하고 선거에 나가서도 자주 희생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많았을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질책이 많지 않았더라도 기대는 또 기대대로 노교육감에게 크게 부담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조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같이 나눠서 짐을 지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었을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진보 진영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는 인물이 이끌어 나가는 측면이 대단히 큽니다. 뭐 정책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글자, 뭐 서랍 안에 들어있는 서류 정도에 불과합니다. 뭘 믿고 그럼 찍어줄까 했을 때 어떤 집단, 정당 이런 것들을 내민다 해도 그 집단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야 되는 거고, 정체성은 또 물론 서류, 공약 이런 걸로는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물을 내세우게 돼 있고 그 인물의 리드를 또 어느 정도 따라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가 부재했을 때, 그가 사라졌을 때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물론 노교육감의 몫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직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 시민사회의 역량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놓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음 타자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런 부분들이 울산 진보적 시민사회가 입증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울산의 교육계의 보수 진영은 지난 선거에서 무슨 성소수자에 관련된 교육, 또 성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고 예전에 빨갱이 공세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세를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때 나왔던 후보는 바꿔야 되겠죠. 그걸 보면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수 후보가 울산에서 떨어진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껏 신장시켜 놓은 교육복지나 학생 인권이 도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가운데서 아무리 단일화해봤자 보수는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얼마나 교정하고 혁신하고 했는지, 그것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계 보수 진영도 입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노키 교육감의 명복을 빕니다. 울산교육청의 침울한 분위기가 여러 언론 보도로 전해지던데요. 훌륭한 정치인은 가까이서 보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노키 교육감 같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특히 하급 공무원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정치인들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 녹색당이나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건데, 공무원들이 진보 사회단체나 정당에 가입하는 사례가 서구 선진국에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흐름이 있습니다. 저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한테 존경받으려면 청렴하고 개혁적이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에 어떤 공무원들과 부패를 같이 했다라고 하면 그런 공무원은 많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를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나요? 소수의 공무원한테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다수의 공무원들한테는 존경을 받기 어렵고요. 그리고 같이 해먹었던 인간들도 서로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 없겠죠. 다수의 공무원들, 특히나 평범한 공무원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 이것은 일종의 유권자들한테 제시해도 되는 그런 보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노키 교육감의 사망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사회의 안녕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지방정치 매체지만 윤석열 정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도래했습니다. 와, 나는 진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로 공사를 했어요. 이 땅은 국방부와 대통령 비서실이 소유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1억 2천만 원 그리고 6천만 원 이렇게 두 군데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용산구청의 돈이었습니다. 야, 나는 국가가 지자체 사업을 하는데 국비 지원해 주는 거는 많이 봤죠. 근데 국가가 해야 될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매칭펀드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돈을 대줬습니다. 자, 이 땅은 뭐냐면 이게 그럼 주민들이 활용하는 땅이냐? 국방부 관리구역이에요. 그리고 요 부근에 외교안보 관계자들의 관저가 모였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가 원래 뭐였습니까? 장관 공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공사를 하면서 국가 예산이 아니라 국방부나 대통령실 예산이 아니라 용산구의 예산을 썼다는 겁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런 거는. 예? 우리나라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계속 논란이 나왔던 게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있잖아요. 그거 막 단체장들이 국가가 돈 더 내놓으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요구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안 고쳐지고 있는 게 학교 무상급식. 이거 자치단체들이 속속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학교 무상급식 국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적어도 60%는 돼야죠. 예? 이거를 다 그 지방에다 맡겨놓는다고? 적어도 국비를 무상급식 정도는 국비를 대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친환경 식자재라든지 우수 농산물 이런 거 구입할 때 드는 돈, 그리고 급식소 짓는 돈, 뭐 급식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처우를 개선하는 돈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되더라도 무상급식은 국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대야지. 자, 그런 규모가 있는 복지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 도로 닦는데 왜 용산구에 돈을 갖다 쓰냐고. 용산구는 뭔 생각이에요? 이게 박희영 구청장 아닙니까 이거. 자, 어떤 분은 이게 그렇게 문제인가? 거기도 용산구하고 관련이 없지는 않잖아. 돈을 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보도가 나가고 나서 JTBC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답변을 안 했나? 국방부가 입장을 밝혀서 이 도로는 필요시에 용산구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도로 보수를 지자체에 협조한 것.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일선 부대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용 범위 내에서 도로 진출입로, 부대 진출입로 등 이런 것에 대한 도로 보수 공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자,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군부대가 사실 그 시민들하고 좀 인접해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군부대 앞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시민들이 뭐 출퇴근한다거나 그 차가 지나다녀. 구미에도 그런 데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데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사실 군인 입장에서 만약에 야, 우리가 이거 지금 그 차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울퉁불퉁하다 너무. 그러면 군부대에서 우리가 이거 출퇴근하면서 발견했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면 근데 시에서 보고 지자체에서 보고 이거는 군부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지나가는 여러 주민들한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자체 판단으로 이건 독자적인 또 판단이 필요해요.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일단은 시민들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도로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한 명이라도 접근할 수 있다고 치자. 뭐 하여튼 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지자체에서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자, 좋아. 그러면 이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예산을 쓰려면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회 예산 편성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급하긴 급한데. 이게 졸속 이전이라는 거지. 이런 거 준비 안 돼 있었던 게. 예?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되기도 전에 추진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된 첫 해에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경찰 인력 부족해졌잖아요.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용산구 인력이, 경찰서 인력이. 그 중에 하나의 일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용산구에서 돈을 준다고 치자. 그러면 용산구에서도 예산안에 이걸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겠어요 이거? 용산구에 이게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나? 아닙니다. 이거 그럼 무슨 돈으로 쓴 거냐 이게.
이게 풀 예산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필요는 한데 사전에 용처를 정해놓을 수가 없어서 통으로 묶어놓은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교통사고가 나서 도로 분리대가 찌그러졌어요.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예산을 의회 예산심사에 올려가지고 다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죠. 써야 돼요, 빨리. 이런 것들 뭐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주민 수건 사업비 이런 명목의 돈들이 있는데 거기서 빼내서 쓴 겁니다. 예비비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돈 없었으면 예비비에서도 뺐었어 썼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정권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일 처리를 뭐 이따위로 하냐고 이거를. 에? 구청장 제정신이에요? 이러니까 용산 구의원들도 일부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전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미리 잡아놓은 예산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런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 수건 사업비, 주민 편익 사업비 이런 것들이 시의원들, 구의원들의 쌈짓 돈으로 활용되어 왔거든요. 사실 이거는 의원들이 집행하면 안 돼요. 의원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주는 일을 하지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의원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집행할 때 도장 찍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러면 그쪽에 동장이 도장 찍고 뭐 시청 구청의 과장이 하는 거다 그럼 과장 국장 뭐 이쪽 선에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형식으로는 해왔는데 의원들이 다 개입해가지고 뭐 자기하고 친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거나 그 집 앞을 도로 재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써왔던 거죠. 아니면 표될 만한 곳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것처럼 쌈짓돈으로 쓰고 생색 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예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겁니다. 근데 그런 돈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필요해서 먼저 수요가 생긴 데다가 용산구가 시민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풀로 잡아 있는 예산을 빼서 썼다는 겁니다. 아, 시민 여론 물어보긴 물어봤네. 예? 용산 새로 전입한 윤석열 62세 이 주민이 참여한 주민 참여 예산입니까? 예? 윤석열 주민이 참여한 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벤치마킹 하러 갈 때 저기 브라질의 포르투 알리그레 가지 말고 거기 한국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짜증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벤치마킹 하실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62세 주민의 참여 예산제 사례가 국방부와 그 관저 앞에 펼쳐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잘합니다 진짜. 자, 다음은 중간에 전해드릴 소식인데요. 제가 경기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 아시죠? 법인카드 유용 배모 씨는 도대체 누구인가? 누굽니까? 총무과 명단 달라고 했더니 2018년, 2022년 4년간 명단에 하나도 없어. 별정직 공무원 전체 명단 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없어. 그럼 총무과도 아니고 별정직도 아니에요. 이 사람 누구냐? 그래서 그냥 제가 콕 찍어가지고 누구냐?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비공개 재판에 관련된 거다 하면서 비공개했어요 경기도가.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 청구를 하면은 상대 기관이 답변서를 써야 되거든요. 아, 저는 뭐 그것은 반드시 공개해야 될 정보다, 이게 공개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가려보고 싶은 거죠. 재판에 관련된 것이라고 반드시 모두 다 관여하면 안 되는 사안인 건가? 정보공개 청구하면 안 되고 다 비공개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저는 의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선을 그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경기도가 답변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답변서를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뭐 대부분의 내용은 그쪽 주장하고 그쪽에서 비공개했던 거하고 이제 경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저에 대한 얘기인데, 뭐 쓸데없는, 제가 그 전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해당 정보공개 청구권은 기존 공개했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속 부서와 담당 업무가 명기된 서류 요청이 아닌,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뭐
결정직 명단, 총무과 명단 그거 요청한 것을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A씨의, 이게 배모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A씨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스스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의무를 스스로 밝혔다. 이게 뭔 상관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행정심판을 했냐면, 제가 배모 씨에 대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물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행동을 했고 언행을 했는지, 업무를 뭐를 했는지, 뭐 업무 일지라든지 이걸 물어본 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명목상으로나마 그게 실질적인 건 떠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 단순 정보 아니냐. 이게 제가 이 일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에 한 거고요. 그리고 비공개 결정, 자신의 이미 제공한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뉴스민에 기사를 썼잖아요. A씨 사건에 대한 개인의 법률적 판단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법률적 판단을 담은 기사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 부분이 규명이 안 되면 내가 국고손실 혐의다라고 못 박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미 경찰이나 검찰이 알고 있어야 될 정보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해서 무슨 그 자체로 유죄, 무죄 판가름이 난다는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정보라고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오히려 못 받고 있지. 그런 사실조차 안 알려지고 있는데. 배모 씨가 다 기소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썼던 그 부분만 일단 기소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수사 중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 이런 초보적인 정보는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다고요. 근데 이걸 못 밝히고 있다고? 이거야말로 못 밝히겠다, 구리다 이런 고백입니까? 그런 의도로 이렇게 쓰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추측성 보도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인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뭘 추측했어 내가? 자, 뭐 추측이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온 추측은 뭐냐? 단정을 피하기 위한 추측입니다. 자, 뉴스민에 제가 보도했던 거 기사 제목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 씨 총무과 별정직이 없었다. 자, 뭐냐면 내용이 배모 씨가 명목상의 담당 업무를 소화하지 않고 김 씨의 의전을 맡은 것이라면, 가정이 붙어 있어요. 가정이. 이건 추측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배 씨의 급여는 급여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이 대표도 국고 손실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요. 가능성. 가정과 가능성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재검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이거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영향을 주냐? 경찰이랑 검찰이 판단하는 거지. 1차적으로 혐의 적용은. 그 사람들이 수사 똑바로 했으면 어딘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공정한 재판에. 그리고 이거 공직선거법상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보도예요. 업무 분장표에 배모 씨가 없다는 거 사실보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흘러나왔던 몇 가지 설, 배모 씨조차 공식적으로 주장하진 않았던 설들, 대외협력 담당이었다, 외국인 의전이었다, 이거 제가 누차례 반박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기사에 썼고, 그 다음에 왜 없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배 씨가 총무과 별정직이 맞았는데도 해당 자료에 빠지게 된 가능성은 없을까? 첫째, 단순 실수에 따른 누락. 근데 이게 제가 한 장을 받은 게 아니죠. 4년 동안 중간중간에 새로 작성된 서류들을 다 받았는데 몇 가지는 실수로 빠져도 다 빠질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고의로 삭제했을 가능성. 근데 이거는 개연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아닌 것 같다.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억측이야. 억측은 아니잖아. 이 추측은 뭡니까? 단정을 피하기 위한 추측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배 씨가 총무과 별정직이 아니었을 경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다른 부서에서 다른 형식으로 취업돼 일했을 경우다. 근데 기간제, 시간제로 일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배 씨는 시종 5급 사무관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니까 이 설에 대해서도 별로 무게를 실지는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그는 공무원 급여를 수령을 해왔다. 셋째, 숨겨진 공무원으로서 의도를 갖고 업무 분장표에서 빠졌을 경우다. 물론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곧바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자, 그럼 뭐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밝혀놓으면서도 어느 쪽이다라고도 무게를 실지도 않고 사실은 조금씩은 다 반박해놨어요. 이 기사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에 묘연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재판을 떠나서 이 자체가 문제에 좀 설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자, 그러면은 자, 저는 행정심판 받아보고 결정을 일단 볼 것이고, 만약에 제가 지면 소송에 들어갈 건지도 물론 따져보겠지만 어떤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도 이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준하고 비쳤을 때 뭐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시민이 할 수 있는 수단을 삼은 겁니다. 무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게 프라이버시입니까? 경기도는 왜 이따위로 나오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해서 배모 씨는 뭐였다라고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는 이 문제를 자체로 뭘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 법인카드 유용 이거 정상적입니까? 법에 맞는 거예요, 이거? 자체 조사를 뭘 했으며 고발 조치나 이런 거 뭐 했습니까? 뭘 했길래 이 사람이 뭐 했는지도 안 드러나고 있냐고. 아직까지 이게 올해 초에 제기된 의혹인데 뭐 어려운 거라고. 이게 채용 과정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못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저는 비공개를 한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민감한 정보인데 혹시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대한 엄격하고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해요. 제가 공무원이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답변을 한답시고 하는 말이 추측성 보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당신이 배소연 변호사야? 공정한 재판의 권리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전 사회적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직책 하나 공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언론이 파헤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추측성 보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자, 이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자, 이거는 이렇게 가면 단순한 관료주의의 문제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김동연이고, 김동연 지사는 뭐 어떤 사람들은 김동연을 이재명과 차별화된 사람, 이재명에게 뻗대서 맞설 수 있는 비주류라고 하시던데,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도움 없었으면 절대 경기도지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세 져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김동연 지사가 지난 국감 때 보였던 한계를 보라고. 물론 김 지사 입장에서 자꾸 이재명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가 이재명이냐고 화가 날 만해요.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본인은 뭘 했냐고. 이재명 도정의 문제를 떨쳐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적어도 태생적 한계라는 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행정 조치들도 이따위로 해? 비공개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 무슨 공정한 재판을, 아니, 독해력이 없나? 독해력 안 되나? 기사를 첨부로 했어요. 뉴스민 기사를 그쪽에서. 이게 증거다.
보라고 여기서 무슨 억측을 하고 있는지, 단정이 있는지, 예단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진짜 뭐 도둑이 제발저리나? 그리고 보니까 지금 총무과 공무원들 중에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이 있다만 잘 처신하시라고요. 행정심판 추가적으로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밑장 월간 지방정치에 고정적으로 지역으로 다뤄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지역들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월 1만원 이상 또는 연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후원금을 납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납부하실 분은 이 지역은 월간 지방정치에서 계속 다뤄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다면은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혹은 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뉴스민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은평, 수원, 거제 이렇게 3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평부터 가보겠습니다. 은평 지금 다들 전국지방의회가 예산 결산, 특히 결산은 뭐 지금 시즌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예산안 심사를 지금 하고 있거나 마무리가 이미 됐을 텐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크게 예산이 뭐 다 끝났습니다. 예산안은 다 심사가 끝났는데 교육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은평구 의원 중에서 이미경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사업의 필요성과 진행 과정의 공공성, 주민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영향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의원별로 지향하는 가치와 기준이 다르다. 결국 어린이 청소년 사업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학교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학교 폭력 예방 사업 운영, 자립준비 청년 지원 등 소중한 사업들이 삭감됐다. 서로 다른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회를 보게 됐다. 적어도 아동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정치적이지 않고 합의가 되는 사안으로 생각했다. 라고 비판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예산 삭감된 거에 대해서.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예산들이 왜 삭감이 됐느냐? 일단 삭감 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직거래 방식으로 질 높은 식재료를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제공하는 사업. 이게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의 어린이집은 다수가 사립 어린이집이죠. 또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공감학교라는 사업은 학생들이 학교 유휴 공간을 바꿔내는 데 참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하지만 은평구 의회 다수 의원들은 공간 개선 사업, 이거는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이다 라고 큰 폭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이유에서 학교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사업, 자립준비 청년 지원 등의 사업들이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이유로 삭감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경 의원의 비판 게시글에 대해서 은평시민신문이 보도하기를 모 은평구 의원은 삭감 결과만 놓고 보면 마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예산 심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글을 게시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불상사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개수조정 공개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수조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경 의원이나 지금 이 A 의원이나 동일한 문제인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개수조정을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개수조정 자체가 이제 그 공개 발언을 통해서만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사실 피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다 공개라 그러면 어차피 또 비공개의 공간은 생깁니다. 따로 의원들이 다른 데서 모이겠죠. 그래서 그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수조정 하기 이전에 삭감 의견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 예결특위 회의 중에 그건 필요한데, 그러니까 개수조정 들어가가지고 그 과정을 공개하기보다는 개수조정 과정에서 갑자기 언급도 되지 않았던 예산이 살아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없애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비공개라고 하는 공간 자체를 없으면, 없애면 그게 회의가 제대로 되겠는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의 딜레마는 학교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 1차 소관이 맞습니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기초지자체가 교육청, 학교 이쪽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살펴야 되냐면, 저는 그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계속 뒤로 빠지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많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기초지자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교육경비 보조금이 조례를 통해서 시에 혹은 기초지자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를 쓴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해야 되는 것으로 가면서, 그러면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빠졌는지 이거를 견져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은평구의회에서 도농공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제대로 잘 된 예산 심사 결과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지자체가 해야 된다, 교육청이 해야 된다, 여긴 답이 없어요. 교육청이 안 하면 기초지자체라도 돈을 보태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학교에 강당이 필요한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계속해서 그게 뒤로 미뤄지고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된다면 강당 개선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가 돈을 댐으로써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예산은 한계가 있고 우선순위 문제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미경 의원도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보다도 덜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들어갔다, 근데 왜 이 예산이 빠져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직거래 방식으로 어린이집 공공급식에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데, 사설 어린이집이 많죠. 어린이집들 개별로 우리는 여기랑 거래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못 끊습니다 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립이 많기 때문에 뭐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여기도 논란이 있었죠. 학교의 영양사라든지 개별 학교라든지 쪽에서 우리가 알아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랑 끊으란 말이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공립인 경우에도. 근데 사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쪽에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게 예산안 심사가 쭉 끝나버렸는데 앞으로 꾸준히 토론이 돼야 될 분야들이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 끝나고가 중요해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얼마나 깊이 있게 검토가 될 것인지, 이런 의제들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거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교육 관련한 현안인데요. 행복교육지구 지원 조례안에 일부 학부모 반발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경남교육청과 거제시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교육협력 사업이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억 원,
총 12억 원. 교육청하고 거제시가 6억 원씩 해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사업 연장 기간으로 2024년까지 매년 각 3억 원의 예산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역 연계형 프로젝트 수업 및 학교 협력형 지역 중심 마을 학교 수업을 하는 마을 교사의 자격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 학부모 일부에서는 자격 요건이 없는 역량이 떨어지는 마을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본 교육 과정을 침해하고 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관계자는 이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마을교사는 지역교육을 위한 일종의 교육활동 봉사단이다. 철저히 교육기관과 학생 수요에 따라 운영된다. 따라서 전문성이 없거나 문제되는 마을교사가 수업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은진 거제시의원은 마을교사는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6억 원으로 230여 명의 교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다른 경력들로 충분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지역과 학생을 위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그 사업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춰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일 텐데, 그리고 어떤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른 것이죠. 보니까 이 교육지구 사업에는 과목이 놀이교육, 저탄소 순환공예, 역사, 교육농사 등의 13개 분야 마을교사들을 모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분야에 따라서 자격증이 필요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겠죠. 저는 어느 정도는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모든 분야에 필요한 것인가? 역사라고 했을 때 역사 관련한 자격증이 있으면 좋긴 하겠죠. 하다못해 역사 교사 자격증 이런 건 아니라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볼 분야는 어느 정도는 보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를 충분하게 주거나 이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운영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취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마을 교사로 지금 거제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 219명인데 이 사람들 취직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면 까다롭게 요건을 정할수록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사업하고. 이게 학교에 정기적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돌봄 교실 이런 것들은 공채를 통해서 교사를 선발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용 형태도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돌아가는 운영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정도면 마을 교사는 이게 좀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근데 여기에 뭐 취직을 하기보다는 재능 기부에 가까운 활동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보통의 교사들과 같은 공채를 한다든지 자격 요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만큼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분야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자격증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분야는 있을 것 같네요. 그게 뭐 별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교육농사라는 분야도 있는데, 교육농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교육농사가 농사교육인가? 농사교육이면 저는 그 보면은 마을 곳곳에 경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분들, 그분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전달 능력이 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공동체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전달 능력만 되고 뭐 이런 거 정도면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분야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걸 빡빡하게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지금 반발하는 학부모, 좀 피켓팅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회의에 최종 처리되는 거는 12월 20일입니다만 잘 설명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지역은 수원 지역인데요. 수원에 이번에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이 설계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사실 광교센터 같은 경우는 만들어질 때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500억 원인가 사업비를 넘으면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도 몇 개 시설로 국한해가지고 예산 깎으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서 그때도 뭐 반쪽짜리 센터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광교 복합센터가 12월 1일에 개관을 했거든요. 근데 설계 미흡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1월 30일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 소속의 수원 지역의 수원시의원이죠. 장미영 의원은 국제대회가 열릴 시설임에도 남녀 샤워실 크기가 폭이 2m 정도밖에 안 된다. 또 선수 대기실 샤워실은 성별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다. 관중석 같은 경우는 앞뒤 간격이 매우 좁아서 자칫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조문경 의원은 수영장 규격 문제를 짚었는데 청소년 문화센터 수원에 있는 20년 전에 지어진 이 센터 수영장도 수조 깊이가 1.8m다. 복합센터는 1.3m밖에 안 된다. 전국대회조차 못 연다. 아이스링크 역시 링크장 주변 출입구 대부분 문턱이 있어서 대회 시 스케이트 관련 안전사고나 불편 우려가 있다. 이 수영장 문제는 구미에서 제가 의원할 때도 뭐 시설 지어질 때마다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50m 레인 길이가 안 되면 대회 유치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맨날 25m로 지으니까 뭐 한 번 지을 때는 50m짜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김천에는 50m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천 쪽으로 다 대회 뺏긴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원의 광교 복합센터는 레인 길이는 50m일 거예요. 근데 깊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한수영연맹 대한수영연맹의 규정상 전국대회는 2.8m 이상, 기타 국제대회는 2, 3m 이상 수영장에 한해서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복합센터 수영장은 개최 못하는 거죠. 공인 3급이라고 하네요. 왜 한 번 지을 때 이렇게 지었을까? 물론 대중적으로 수영장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1.8m짜리 깊이를 해버리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물에 쏙 이렇게 딱 들어가네. 제 정수리에 물이 딱 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대중적으로 쓰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설비를 해가지고 그 깊이를 바꿀 수 있도록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어린이용 수영장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센터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교 복합센터면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수영장일 텐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 다 짓고 나서 결국에 의원들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 또 고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거 과정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도 유분수지. 규격 자체가 안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원시에서는 당초 계획된 설계에 따라 문제없이 복합센터가 완공됐다 라는 입장이라고 경인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애초부터 공인 3급으로 설계됐다. 왜 애초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리고 그때 수원시의회는 뭐 했죠? 그러니까 현재 의원하고 그때하고 의원들 달랐겠지만 구성이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를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으니 예? 또 이게 사후 약방문격으로 시설 다 짓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시의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민주적인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방증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들을 유가족들에게 쏟아냈던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이어서 김해의 국민의힘 의원, 시의원인 이미애 의원이 미나 의원 힘내요 화이팅, 유족 외엔 사과하지 말기. 유족한테는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한테는 하지 말고? 그 와중에 그럼 그 얘기인 즉슨 유족 말고 뭐 민주당이라든지 그쪽 지지자라든지 이쪽엔 사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까? 김민하 의원은 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공격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이따위 망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혼내가 제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 지지층 전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 지지층의 혼내. 세월호 참사 때 정부가 유가족들을 안지 못하고 했던 것을 후회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때부터 확실하게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번엔 밀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답시고 한치도 밀리지 않겠다고 까불다가 일어난 것처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태원 참사에서 이따위로 나오는 거, 이거 지금 국민의힘 일부만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권성동 의원 보세요. 윤핵관이라고 하는, 윗대가리가 그 모양인데 아랫대가리가 뭐 이렇게 가는 건 마찬가지죠. 자,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창원시의회 김민하 의원하고 김해시의회의 누구야, 이미애 의원, 뭐 미미 시스터즈입니까? 네, 중간에 이름이 미자가 들어가서 두 사람이 다 비례대표예요. 그래서 또 뭐 비례대표는 자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 자, 지방자치단체의 그 기초지자체 시의원들 중에 10% 이상이 비례대표거든요. 법적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의원이 45명입니다. 그럼 비례대표는 5명이에요.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근데 5명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도 뭐 비슷합니다. 심지어 비례대표도 무투표 당선되는 지역도 있었는데요. 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 각 당의 수준이겠죠. 비례 상위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각 당의 수준이겠습니다만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비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비례 의석을 늘리든지 해야 돼요.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작게 하니까 이런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는 비례 의석은 누가 들어가느냐를 떠나서 여러 당의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저는 절대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임기 4년 내내 의정활동을 체크하고 그럴 국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 선거 때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선거 때 인물 다 따져보고 찍는다? 뭘 알고 따집니까? 그걸 따져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여러 당의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짝대기를 꽂아놔도 여러 짝대기가 꽂혀 있으면 그게 견제와 균형 속에서 그럭저럭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비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비례 의석이 이렇게 작으니까 거대 양당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비례 선출 방식도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례 의석을 왜 그냥 한정돼 있는 비례 의석을 단순 득표율로 나눠 가지느냐. 지역구의 의석수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 비해서 낮게 나오는 당들에게 우선 배분해야 된다. 연동형이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싫으면 의석수라도 늘리든지,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그리고 그 비례대표를 당에서 정해놓은 순번 말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한테 우선 배분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지역구 주민들한테 검증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비례 의석 자체가 5명이다. 뭐 창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 석패율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석패율제죠. 석패율제 하지 말고 그냥 비례 명부를 따로 만들더라도 거기서 사람을 찍도록 해줍시다. 5명 선발하는 거라면은 각 당의 후보들 투표용지에 다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정당에 투표하는 동시에 그 정당 밑에다가 사람 이름을 명기를 해놓으면 거기다 찍으면 인물별 득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표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거지. 비례는 질이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구 의원들은 그럼 뭐 질이 높나? 예전에 예천 캐나다 연수 가가지고 가이드 뺨 때린 주먹 날렸나요? 뺨 때렸나요? 하여튼 그 박종철 전 예천 군 의원은 뭐 그런 비례대표였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된다 이거죠. 물론 이거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 대가리 깨진 정도 수준의 당원을 국회의원 눈에 잘 들었다는 이유로 공천을 줬기 때문에 이따위 결과가 나온 거긴 한데, 근데 이거 자체는 막을 수 없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네?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 소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비례대표는 나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주민 소환 자체가 대안이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임기 4년입니다. 선거로 심판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선거에서 심판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주민 소환을 할 수도 없는 거지. 야, 저 사람 문제가 있어서 주민 소환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왔는데 또 당선됐어요. 그럼 어떻게 주민 소환을 합니까?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주민 소환을 하면 제도가 좀 안 맞다고 보는 게,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수대표제입니다. 소수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의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 소환은 한 명이에요. 한 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예요. 그럼 소수파 대표들은 다수파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 소환제에서. 단체장 같은 경우는 몰라도, 그리고 지역구의 의원을 한 명 뽑으면 몰라도 여러 명 뽑는 체제에서는 주민 소환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명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망언을 쏟아내는 의원에 필요하다면 징계를 어디서 한다? 의회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회 의원들이 이제 한통속 의식이 생기면서 징계가 가볍거나 안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주민 대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조차도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 주민들에게 견제받거나 탄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생길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랍시고 그 장치를 강화했더니 주로 일단 피해보는 게 소수파였고, 그리고 주민들이 무슨 안을 발안을 해도 그 내용들이 차별적이고 보수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엔 선거예요. 선거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사실 저도 이번 지방선거 때 의원들 꼼꼼히 훑어봤고, 그리고 제가 찍은 사람 중에 당선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 기억 안 나요, 지금은. 하지만 제가 살펴볼 때는 꼼꼼히 살펴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꼼꼼히 살펴볼 기회도 별로 없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에 정당이 중요한 거예요, 정당이. 근데 정당이 한 개, 두 개 이렇게가 의회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개가 들어가면 괜찮아요. 제가 활동했던 2010년부터 2014년 구미시의회도, 제가 지금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역대 구미시의회 중에 가장 나은 시의회였습니다. 왜냐? 사람이 나았냐?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선을 긋습니다. 사람 개개별로 따졌을 때 그 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덜 나빴다거나 좋은 의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의안을 논의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됐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 제가 있었을 때는 대충 분류를 해도 4개, 5개 정도의 파로 분류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의원들하고 저까지 포함하면 4, 5명이죠. 원내 교섭단체처럼 움직였습니다. 23명 총의원이었고, 뭐 그때 4색이다, 5색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그 정파 구조가 다양해지면 거기서 견제와 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사람이 누가 들어가느냐 최선이 아니라 그 구조가, 그렇게 판때기만 제대로 나뉘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비례대표라는 것도 그런 판때기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 몇몇이 이런 작태를 부린다고 해서 비례대표를 없앨 일이 아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당 명부 투표를 단순히 뜻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과 의석수 간의 그 비례성을 맞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오히려 기초의회 정도 되면은 뭐 기초의회 저는 1개 내지는 3개 정도 선거구면 된다고 봐요. 인구가 좀 적은 데는 1개, 좀 많은 데는 3개 정도만 나눠서 다인 선거구에서 선출을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따로 안 둬도 돼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지역구 자체를 비례대표 선거로 지역구를 치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 정당과 지지 후보에게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정당들은 지지율에 비례해 가지고 의석을 나눠 갖고, 그 정당 내 여러 후보들은 각자 개별 득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그 제도로 가면 별도의 비례대표는 안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월드컵 시즌이었는데 월드컵이 또 지방의회에도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를 남겼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민주당의 대전 서구의회 의원이 최규라는 의원이 카타르 월드컵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는 건 괜찮아요. 다녀온 건 괜찮은데 의회 일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 최규 의원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휴가를 가겠다라고 알렸어. 일단 알렸습니다. 근데 휴가를 썼는데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의회에 없는 거야. 의회 안 나오는데 연락을 했어. 근데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그러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최 의원이 월드컵 경기 보러 간다고 자랑처럼 말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던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규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서구의회가 11월 21일에 갑자기 예산안 심사를 12월 1일, 2일 이틀간만 열겠다고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흘 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이틀로 하겠다. 일정이 변경됐는데, 자, 12월 1일로 추경 예산 심사 시작일이 변경이 된 거죠. 하루 늦춰졌어요. 그날 12월 1일 오전에 최규 의원이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보기 위해 카타르에 다녀왔다라는 그 의심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예결특위 회기 변경 오래전 결정된 것으로 월드컵 경기 관람과는 무관하다 라고 최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친분이 있던 주한 카타르 대사 부대사로부터 월드컵 경기 초대권을 받아서 갔다고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규 의원이 이 초청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증빙 서류를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기 중에 설명 없이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을 왜 맡은 거야? 저는 다녀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녀올 수도 있다고 보고 회기 중에라도 그게 겹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안건 처리에 깊숙하게 연루가 돼 있으면 있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거죠. 그리고 지방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은 본인이 옛날부터 카타르에 가고 싶었다, 또 표도 끊어놨다, 이런 거에 계획이 있더라도 이게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오히려 미리 추경 예산안이면은 조금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미리 얘기를 해서 날짜를 옮겨 놓던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자기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이거는 잘 봐줄 수가 없다. 이거 지금 서구의회에서 출석 정지 20일 징계 처분 정도를 내리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가볍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냥 출석 정지 더 길게 해줄 테니까, 예? 또 어디 외국 한 번 더 갔다 오시든가. 자, 이 중요한 부분은 예결특위위원장인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자꾸 위원장들이 문제가 되네, 월드컵 시즌에서. 서울시의회 소식인데요. 서울시의회의 보건복지위원장이 강서 2 선거구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강석주 의원이
회의 개회 1시간 전에 11월 25일에 이게 그 전날 어디하고 경기가 있었더라?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날인데 그 전날이 11월 24일이면은 그게 누구하고 경기를 했죠? 그 다음 날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월드컵 축구 보느라 늦게 잠들어서를 포함해서 지역구 사정이 어쩌고 편도염이 와서 등등 카톡 단톡방에다가 회의에 불출석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이, 자, 이게 위원들이 9명이었거든요, 상임위가. 근데 민주당 의원 3명은 다 참석 의사를 밝혔어요. 참고로 이게 의결 정족수는 과반이지만 의사 정족수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면 개회해가지고 회의를 끝낼 수도 있어요. 대신에 뭘 의결할 수는 없지. 근데 그리고 이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하면 4명이죠. 근데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오늘 회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미리 하든지 차라리. 아니면 월드컵 일정을 고려해가지고 이거 오후에 개회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지역구 사정이 어쩌고 편도염이 와서, 이건 뭐 편도염이 온 건 그렇다 칩시다. 자, 이거는 월드컵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았으면은 미리 예측을 해서 밀어놓거나 오후라든지 다음날로 밀어놓거나, 아니면 일단 이렇게 되면은 개회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온 사람들 욕을 해야 돼요. 개회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원래 이게 회의가 오늘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고 미리 잡혀있던 일정인데 당일에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해서 성토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의결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회의는 조금 일찍 끝내거나, 아니면 의원들 더 오시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오후에 다시 합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일에, 그것도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다른 의원들 많이 못 오니까 오늘 회의 안 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네, 뭐 하여튼 월드컵, 나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월드컵 보고 늦게 잤는데 이게 보통 직장인도 아니고 지방 의원이면은 좀 후리하잖아요. 네, 일정은 바꿀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아마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해도 그럼 저녁에 끝내면 되잖아. 그 책임지고. 그러면은 회의를 자체를 오후로 밀어넣든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광주시 소식입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예산이 2천억 원이나 삭감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절대다수파가 민주당이고 광주시장도 민주당 소속인데, 자, 한국지방의회 특히 강한 구도, 지방자치단체장 대 지방의회 구도.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당이라도, 의회 다수파하고 단체장이 같은 당이라도 이 구도가 또 한편으로 배경이 된다. 마찬가지로 대구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사 건립을 두고, 이 부분은 주간 홍준표, 뉴스민이 발행하는 주간 홍준표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대구시의회 대 홍준표 시장 구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광주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강기정 시장이 본회의에서 화풀이식 삭감, 심의권 남용이라고 의회를 비판했는데요. 자, 근데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하고 있죠. 예산 통과시키는 건 의회 권한입니다. 특히 감액하는 거는. 응? 그러면 본인 시장도 책임을 느껴야지, 의회가 그냥 깎았다라고 해서 의회 탓만 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같은 당인데 왜 이렇게 되냐고요. 그리고 증액 없는 예산안 통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회가 증액한 거에 대해서 광주시장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의가 안 된 거죠. 뭐 강기정 또 자기 권한 써가지고 다 막았네. 의회는 강기정 광주시의 시정의 예산을 삭감했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나서 요거는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거는 강기정이 자기 재량으로 안 받아들였고, 뭐 서로 간에 그렇게 해놓고는 눈물로 작심 발언을 강기정 시장이 했다. 여기 보니까 광주시의회도, 광주시하고 광주시의회도 대한민국 국회랑 윤석열 정부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런 비슷한 관계가 되는 게. 그리고 대구도 이제 어떤 당 대 당의 갈등이 아니라 홍준표 대 대구시의회, 요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광주와 대구는 각별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는 곳이다. 내년부터는 제가 광주, 대구를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으로는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자. 전주 지역인데요. 전주는 전주 국제영화제를 합니다.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배우 정준호 씨를 임명하려고 해서 굉장히 영화계 내부라든지 전주 정가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준호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 전문성이 있느냐, 특히 뭐 독립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주 영화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영화계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주 영화제가 새로 짓는 전용관을 독립영화의 집으로 정했는데, 이런 전주 영화제 정체성과 정준호 씨가 맞느냐, 독립영화의 정준호 배우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이고, 정준호 씨가 이제 선거 때 보수 정치인 지지 유세를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영화계는 소위 진보계가 더 많죠. 그렇다면 보수계 인사에 대한 관용이나 이런 건 중요한데, 근데 단순히 보수계 쪽 지지 연설을 한 게 그것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보수 정부 때, 이른바 보수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또 세월호 진상규명 이런 운동들이 블랙리스트로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여러 배우들이 정부에 찍히거나 혹은 정부에 대해서 항의한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정준호 씨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준호 씨가 선거 때 누구 지지하고 이런 것보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화계에서 이렇게 신망 같은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영화인들이 반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일단 인사를 강행해서는 안 될 이유가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리고 예전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부천시하고 그 조직위, 집행위 쪽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때 리얼 판타 영화제라고 따로 서울에 나와서 탑골공원 부근에 있는 그 낙원상가에 있는 극장에서 따로 영화제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우범기 전주시장과 관에서 이런 개입 때문에 영화제가 또 허물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우범기 시장이 영화 쪽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걸로는 이제 처음에 시장 될 때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을 가리켜서 확 죽여불라 했던 그분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진짜 영화제부터 확 죽여불러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역의 문화 관계자들 의견부터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면 되는 거를 안 들어봐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지방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전주영화제는 국제영화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 가운데 하나이며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 특별히 자랑 삼아 내세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이거를 같이 만들어 왔던 사람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우범기 시장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월간 지방정치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밑장이 정기적인 업데이트 일정으로 봤을 때는 이번 에피소드가 2022년 마지막 에피소드일 것 같네요. 물론 돌발 사안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정기 에피소드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훈훈한 연말 보내시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관심 부탁드렸었는데 기대 이상의 관심들 와서 행복했었고 또 작년보다 더 재밌는 한 해였습니다. 평론가로서 그런 점들 잊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더욱 업데이트해서 더욱 깊어진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